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요. 원래 계획은 5시에 끝났어야 되는데, 좀 늦게 됐습니다. 저는 이태광이고요. 여기 제가 아는 사람도 있고, 제가 모르는 분도 계시네요. 전부 다. 제가 이런 종류의 강의로는 처음 개설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제가 한국 온 지가 한 5년 넘었는데, 지금, 문화연구를 또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문화비평의 자체만을 가지고 과목을 개설하는 게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밖이든 학교 아니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는 작년부터 제가 좀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과목을 만들어가지고, 문화비평의 페다고지라는 그런 걸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대로 이제 때를 못 만나고 있다가, 장소와 때를 못 만났죠. 그러다가 이제, 사실 지금 대학이죠. 대학이라는 데는 이제 제도지 않습니까? 좀? 제도에서는 지금 문화연구가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문화연구가 인기가 있는 거하고, 문화연구를 제대로 하는 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문화연구가 뭔지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정확한 이야기겠죠. 문화연구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미 예전에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지금 연세대에 있는 조한혜정 교수. 원래 제가 이제 처음에 그분의 글을 접했을 때 조혜정이었는데, 조한혜정이 되셨어요, 갑자기. 제가 이제 미국 갔다 오니까 돼 있던데. 조한혜정 교수라든가, 여러분 잘 아시는 중앙대의 강래 교수라든가,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있는 경희대의 도정일 교수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문화연구에 속하는 그런 글들을 쓰셨다고 볼 수 있고요. 백낙청 교수 같은 경우도 크게 보면 문화연구죠. 그리고 이제 박임은 교수 같은 분도 계세요, 사실은. 철학 분야에서는. 그리고 이제 또 범위를 그냥 넓게 잡는다면 강준만 교수 같은 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학이지만 문화연구에 가까운, 문화연구에 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강준만 교수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이 문화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진중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이제 미학자라고 규정을 하는데, 그거는 시장의 어떤 그런 요구 때문에 미학자로 규정하는 것 같은데, 저도 넓게 보면은 충분히 문화연구가라고 문화비평가라고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끼워 맞췄다 문화비평가고, 저기에 끼워 맞췄다 문화비평가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게 사실은 문화비평의 장점이면서 동시에 또 제가 볼 때는 단점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문화비평가가 뭐냐, 또는 문화비평가, 제가 여기서 준 것은 문화비평가가 누가 문화비평가인가라는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누가 이제 문화비평가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문화비평가인 것 같아요? 누가? 물론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평소에 생각해보신 문화비평가의 상이 어떤 게 있죠? 굉장히 재밌는 게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봄나랑 간다 영화에 보시면 문화평론가가 아마 처음으로 영화에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 문화평론가 나옵니다. 그죠? 그 영화 보신 분 있어요? 그 문화평론가 어떻게 나와요, 거기? 그게 이번에 19살 어린 분하고 결혼한다는 송병준 씨가 나오죠, 그게.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문화평론가랑 송병준 씨가 나올 것 같아요. 거기 캐스팅이 이제 송중근 씨가 돼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한 기억은 지금 없습니다. 저도 본 지 꽤 오래돼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문화비평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특수한 기르고 이렇게 굉장히 멋지게 생겼습니다. 멋지게 생기고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된장녀의 이제 남자 버전 같은 케이스죠, 그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잠깐 좀 하고. 그렇게 보여요, 문화평론가라는 게. 그게 이제 90년대 문화평론가잖아요. 근데 실상은 어떠느냐, 문화평론가가. 자, 제가 이제 지금 문화평론가, 문화비평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평론이라 할 수도 있고, 이제 비평이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되도록 비평이라 쓰기를 원하죠. 평론이란 말은 이제 사실 일본에서 온 말이고, 일본에 와서 나쁜다는 뜻은 아니고요. 평론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약간 좀 다르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문화적 맥락에서, 코드에서는 평론이라는 개념이 약간 조금 뭔가 좀 나이브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비평이라 그러면 약간 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디스플린된 듯한, 조금 더 훨씬 더 단단한 느낌을 주는데, 비평이라고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비판이라는 관점과 결합해가 사실은 영어나 이렇게 서구에서
비평이라는 말은요, 크리티크나 크리티시즘에서는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비판이라든가 비평이라는 건 같은 말입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왜 그런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비판이거든요, 비판. 이 비판이 비평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말을 살리고, 근데 우리 비판 그러면, 야, 사람이 무슨 항상 비판적이야, 이렇게 이제, 나쁜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또 비판 이렇게 쓰기도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비평이란 말과 혼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프랑크푸르트 스쿨 같은 경우는, 비판 이론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래. 비평 이론이라 그러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스쿨을 보고 왜 크리티컬 시오리라고 그래요? 그죠? 이런 거 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프랑크푸르트 스쿨을 보면 필로소피라 안 그러고 크리티컬 시오리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학교나 이런 데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도 이런 걸 누가 뭐 가르쳐서 배운 건 아니고, 이렇게 알게 된, 제가 스스로 그냥 공부를 알게 된 건데, 왜냐하면 이 서양에 나가면 이게 상식이에요, 그냥. 왜 프랑크푸르트 스쿨이 크리티컬 시오리인지, 상식이죠.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게 뭐냐, 인문학을 공부한, 최소한 학부 과정에서 인문학을 전공해서 어떤 그 전공으로 이제 뭐 밥벌이를 해먹고 사는 사람이라면 다 동의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식이 있죠, 그죠? 그 베이시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포스트 구조주의라든가 포스트 담론이라 부르는 것들이 이런 상식을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문학도들이 합의하고 있는 상식들이 있는데 이 상식들을 뒤집는 게 포스트 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상식도 안 돼 있는데 포스트 담론이 들어와 놓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렇게. 제가 보니까 뭐 데리다를 막 비판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웃겼어요, 그러니까. 뭐 데리다를 비판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데리다도 수용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그죠? 뭐 락강을 막 까고 있는데 사실 락강이 우리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무슨 락강을 까요, 보니까. 락강을 위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아는 사람 내가 5손가락 꼽아요. 이 5손가락 꼽은 사람들 막 서로 싸워요, 지금. 락강 가지고. 서로 찌지고 먹고 난린데 합의된 뭐가 안 나오고 있는데 뭘 락강을 까고 있어, 지금. 아무 택도 없는 소리죠,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좀 웃기는 상황이에요, 지금. 웃기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런 상식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문학적 토대라고 해서, 인문학적 제가 인프라라 잘 부르는데, 인문학적 인프라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제가 볼 때 이제 문화 비평 또는 문화 연구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이제 절실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그 이유는 또 이제 차차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제 비판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함의가 들어있는 걸 비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평이라고 이제 말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뭐 적합한 어떻게 보면 좀 그나마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제 원래 크리티시즘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그런 의미를 좀 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문화비평이라는 말도 쓰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 말은 문화평론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 두 개가 섞여 쓰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헷갈리시지 마시고 그래서 누가 이제 문화비평가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누가? 도대체 누가 문화비평가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제가 봄나랑 간다에서 이야기했던 문화비평가예요. 문화비평가의 모습. 그 비평가인데, 그게 90년대 비평가 상이었어요. 문화비평가의 상이었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또 약간 이건 다른 컨셉인데, 우리나라 사회가 문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재밌는 문화 형식이 있어요. 그게 뭐 제가 이제 아주 한국 최고의 영화라고 제가 꼽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피엔드가 있어요. 저는 해피엔드가 한국 최고의 영화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이제 제가 앞으로 강의를 해나가는 동안 한번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뭐 해피엔드 같은 경우는 진짜 이렇게 막시스트적인 어떤 포멀리티, 막시스트적인 형식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 영화가. 무슨 말인가 그러면, 경제적인 결정이 어떤 포멀리티, 문화의 형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준 영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프레드릭 제임슨의 비평에 가장 잘 들어맞는 영화예요. 해피엔드가. 프레드릭 제임슨이 뭐라 그랬냐면 리얼리티에 대한 어떤 토탈리티, 리얼리티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가 보통 이제 토탈라이징을 해가지고 총체화를 시키면서 현실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재현이에요. 레프레젠테이션이라 부르는 거. 그게 이제 락강식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이제 상징계적인 어떤 그런 걸 만드는 건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토탈리티를 다시 말해 인식론이 멈출 때, 우리가 더 이상 현실을 인식할 수 없어요. 너무 현실이 복잡해지고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우리의 knowledge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범위를 벗어나 버려서 우리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랑시에르든 바디오도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랑시에르가 말한 것처럼 미학이라는 게 결국은 뭐죠? 인식이라고 랑시에르가 밝힌 거거든요.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죠. 랑시의 말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는 거. 우리 조선시대에 누가 했던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게. 아는 것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면 그게 보이지도 않고 인식도 안 되고 아무것도 생각도 안 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현대미 이야기라는 것은요, 이 우리의 알의 체계에 도전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알의 체계. 그 왜 미가 그래야 되나? 왜 아방가르드냐? 이렇게 했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아방가르드는 뭐야? 우리 인식에 도전하는 것들이거든. 그죠? 변기를 턱 엎어놓고 이게 작품이다 그러면 황당하잖아, 우리가 알고 있는 미술 세계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보면 인상파가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어? 추하다고 생각했어. 이게 무슨 그림이야? 이거 내가 그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나폴레옹 3세가 와가지고, 보고, 야, 이거 내가 그리겠네.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게 대표적인 그 인상이야. 그 했던 인상. 그죠? 인상 해돋이에요. 그걸 그게 이제 파리에 가면 이제 모네 박물관에 가면 있죠. 모네 미술관에 가시면. 작습니다. 그림도 작아요. 요만한데, 그냥 모네가 그냥, 뭐 대단한 명작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터너의 흉내를 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붓질을 슥슥 해가지고 그린 거예요. 터너가 뭐냐 그러면 터너에 항상 하는 말이고요. 컨스터블과 터너가 라이벌이었잖아요. 컨스터블 보고 항상 터너가 하는 말이 너는 무슨 붓질을 그래 오래 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몇 번 나오면 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굉장히 골 때리는 거 아니야. 몇 번 싹싹 하면 햇볕이 쫙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는 그래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 뭐 이렇게 터너가 그림을 이렇게 아카데미에, 거기다 살롱이 있으니까. 재밌는 게 이제 왕립 아카데미에 모네가 출품이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도 리젝트 돼, 모네는. 불쌍한 사람이. 그러니까 프랑스에도 리젝트 되고. 근데 어쨌든 간에, 터너가 이제 그 왕립 미술관에 전시를 합니다. 전시를 했는데, 이렇게 그 배가 있고, 이제 배 앞에 이렇게 그게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있는 장면 있습니다. 터너 그런 장난 잘 치는데, 여기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심사위원들이 보고 이게 사람이냐 뭐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점이 찍혀있네 이렇게 이야기했어. 그래서 터너가 내가 그게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지 이러면 손가락에 빨간 물감을 칠해가 쫙 칠해버려 거기를. 그래서 멀리서 딱 보니까 사람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터너의 쇼죠. 그러니까 터너의 쇼. 나는 이렇게 한 방에 보내는 거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예요? 기존에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미학을 뒤흔들어 버리는 거란 말이야 이게. 뒤흔들어 버려요. 이게 아방가르드예요. 아방가르드. 인식을 뒤바꾸면 그게 미학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현대에 들어서면 20세기 오면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오면 미학이 사라지는 거예요. 미학이라 부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미적인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것만 존재하는 거야. 미적인 것. 그 미적인 것이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새로운 것. novelty와 관계죠. 이걸 맨 처음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이 맨 처음 발견했죠. 그래서 각설하고 다시 얘기를 하면 그 알매 문제를 건드리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단히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가 이제 누가 비평가라는 것을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90년대 그 문화비평가의 상이 있죠. 그죠? 그 해피엔드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해피엔드에. 거기에 보면 상당히 흥미롭게도 웹마스터가 나옵니다. 전도연의 남자친구 누구예요? 웹마스터로 나와요. 주진본데 이제 웹마스터로 나오지. 그죠? 그죠? 뭐, 조준모가 최진민 씨보다 잘생겼죠, 그때. 근데 이제, 이, 웹마스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웹마스터. 뭐죠? 디지털 문화. 디지털 문화가 뭐죠? 적이에요, 그 영화에 그려지는 게. 그죠? 그럼 그 영화가 기대고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영화가 호소하고 있는 그 관객의 주체들은 어떤 주체들이야? 과거, 산업의 역군들. 우리 이명박 정권을 뽑아준 그 주체들이지. 쉽게 말하면. 해피엔드가 어떤 영화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한국의 보수주의를 대변한 영화죠. 그러니까 보수주의의 어떤 정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딱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도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그죠? 그 영화 보면 최민식에 대한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은 그 영화가 외국에 수출됐는데 해피엔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스릴러로 되어 있어요. 스릴러로. 완전 범죄를 다룬 스릴러. 근데 우리는 그 영화를 그렇게 보지 않잖아. 그죠? 외국 사람이 보면 그건 스릴러인 거야. CSI야. 그러니까 CSI가 실패한 영화죠, 이게. 완전 범죄가 성공한 영화잖아요. 그 포커스가 다르다니까요, 이게. 우리는 보면 최민식이 불쌍하다 생각한단 말이야, 우리나라는. 이거 완전히 뒤바뀌, 도착적이지, 그러니까. 완전히 황당한 이 정서구조죠, 그러니까. 그래서 해피엔드는 대단히 위대한 영화로 보는 거야. 왜? 무의식을 그대로 보여주잖아, 그러니까. 무의식을. 우리가 뭘 원하는지를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뭘 원하는지. 특히 1997년 한국 사회가 무엇을 원했는지. 희생양 만들기를 원했죠.
누굴 쫓아냈어요? 여자를 다 잘랐잖아요. 직장에서. 너희들은 가족이 없으니까. 이런 핑계를 하면서 잘랐잖아. 그런 상징적 사례가 뭘로 나타난 거야? 영화 나타나잖아요, 그렇게. 완벽한 구성이잖아요, 그죠? 자, 똑같습니다. 봄날은 간데 문화평론가 어떻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거야. 문화평론가가 뭘로 나오는 거야? 문화나 문화평론가 다 뭘로 나와요? 외설적인 주체로, 외설적인 대상으로 나오죠? 감춰야 되는 대상. 나쁜 놈들이야, 전부 다. 뭔가 일단 문제가 있는 놈들이야. 놀고 먹는 놈들이야, 그죠? 근데 실상은 어땠어요? 문화평론가의 실상은 어땠죠? 이성욱이 가낭 불려 죽었죠. 그러니까. 진짜 문화평론가는 소주에 밥 말아먹고 그냥 죽는 거야,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었단 말이야. 근데 영화에 나오는 문화평론가는 정말 뭐야, 이렇게 아름답게. 딱 여자가 한번 눈길만 여자들 팍 딸려오고 뭐 이렇게 다 그려놨잖아. 그러니까.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었다는 거야. 그래서. 90년대라면, 그냥 문화평론가가 왜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그려졌을까? 왜요? 목표지향적인 그런 거지. 문화평론가는 몇 발짝 떨어져 있는. 그렇죠. 뭔가 아웃사이더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잉여 이익을 취하는 듯한, 그죠? 날로 먹는 듯한 이미지를 계속 줬다는 거예요. 이게 있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디스플레이는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문화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좀 나이브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게? 그러면은 그 부분은 블로그에서도 이제 지적을 하시던 그 인문학에 대한 그 사람들의 인식 문제 아무도 안 만들어낸다. 그런 것도 있겠죠. 그것도 이제 뿌리 깊은 것이 있을 건데. 사실 이제 문화평론가 그러면 또 인문학이라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뭔가 이거는 인문학자도 아닌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냥 인문학자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중적인 태도가 있죠. 그죠? 문화평론가는 이 두 개의 비난을 동시에 받아요. 너는 뭐냐? 왜 날라 먹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한편 너는 인문학자도 아닌 것 같은데 문지시로 날라리가 대중문화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 인문학자는 뭔가 이렇게 욕은 하지만 뭔가 이렇게 보면 막 좀 이렇게 고고한 척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이렇게 뭔가 심오한 형이상적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화평론가도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이상한 이야기, 원더걸스 이야기하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얘는 뭐지?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문화평론가의 단골 그 비판이 뭐예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잖아요, 항상.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죠? 그래서 락강 연락에 욕 들어먹는 거예요. 락강 항상 별것도 아닌 걸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하잖아. 그죠? 원더걸스와 무의식의 관계 이러면, 와, 뭐야, 원더걸스 보고 즐거운데 말이야. 무슨 무의식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그죠? 응? 그러니까 뭔가를 건드린단 말이야. 문화평론이, 제 말은. 뭔가를 건드려요. 그러니까. 뭘 건드려요? 제가 옛날에 맞박이에,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제가 이제, 뭐 이게 나의 덕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요즘에 제가 개혁 콘서트를 가지고 심각한 평론을 쓰면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납니다,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 제가 처음에 귀국해가 얼마 안 됐을 때, 맞박이에 대한 평론을 썼어요. 맞박이에 대해서. 진짜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이제 매체에다 제가 기고를 썼는데, 맞박이에 대해서 제가 썼죠. 그게 이제 신자유주의 노동관에 대한 어떤 그 노동관이 체현된 주체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주체가 이제 노동에 대한 혐오, 쉽게 말하면 그런 걸 표현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노동에 대한 혐오가 나오는 거죠, 그게. 신자유주의의 어떤 유토피아에 대한 열망들. 이런 게 이제 그 맞박이에 나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맞박이는 어때요? 개그에 대한 개그잖아요. 그러니까 개그에 대한 개그. 개그맨이라는 어떤 노동자. 실체를 드러나는 그 개그예요, 그게. 굉장히 탁월한 그 형식을 통해서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개그란 말이에요. 탁월한 개그예요, 그게. 한국 사회가 만들어낸 몇 안 되는 해피엔드와 마찬가지로 몇 안 되는 뛰어난 작품이에요, 그게. 제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교수로서는 처음 그 개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제가. 제가 언급됐어요, 그게. 그 평론을 쓰고 나면 그 다음 회에. 저에 대해서 개그 콘서트 나왔잖아요. 저는 자랑스러워요, 그게. 다운로드 받아가 제 컴퓨터 저장해놨는데,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이게. 이게 내다, 이라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그런 것을 사실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는데,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 이제 대중들의 반응이 팍 일어나죠. 뭘 우리가 재밌게 보고 있는데 말이야. 니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 이런 이야기예요. 왜냐면 반지성주의죠.
물론 제가 이야기했죠. 반지성주의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반지성주의는 뭐냐 그러면 아카데미즘에 대한 비판이죠. 저는 한국의 반지성주의가 굉장히 역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나쁘게 보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반지성주의와의 쌍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역동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가 반드시 가장 최고의 제도는 아니죠. 그죠? 가장 최고의 제도는.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자와 그 정치 철학에는 민주주의적 제도를 옹호하는 사람과 절차적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예를 최현직 교수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민주주의를 불가피한 어떤 그런 필요 악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서로 상충되는 어떤 철학적 경향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 이런 반지성주의 특징은 아카데미즘에 대한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아카데미즘의 공격이고, 그거는 인텔렉츄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인에 대한 공격으로 드러나는 거죠. 이 가장 강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사실은. 원래 빅토리아 19세기 영국에서 발원해가지고 반지성주의가 미국으로 건너가가지고 미국에서 꽃을 피웠는데, 이게 이제 반지성주의가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메카시즘하고 결합을 해요. 반공주의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맹위를 떨치게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똑같은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는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반지성주의는 반공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저는 보는 건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우리는 전쟁을 겪었고, 사실 좌파가 완전히 패배하는, 그죠? 파시즘이 승리하고 좌파가 완전히 패배하는 그런 역사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반지성주의 자체가 내가 볼 때는 상식이 되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를 뒤집고 반지성주의가 아닌 지성주의로 가야 되느냐, 이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절대, 문화평론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반지성주의에 대하는 지성주의다, 이런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 자체의 어떤 쌍이죠. 반지성주의 대 지성주의라는 그 바이너리, 부를 수 있는 그 쌍, 그죠? 의미의 쌍, 의미를 만들기 위해서, 그죠? 만드는 그 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회에 반지성주의에 만연되어 있다면 그 반지성주의자들은 반드시 반지성주의는 뭘 전제하는 거예요? 지성주의라는 있다는, 또 지식인이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반지성주의가 물어볼 수 있죠.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성인이 뭐냐?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태도가 뭐예요? 문화 비평적 태도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반지성주의는 틀렸어. 지성주의로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말 할 수 있겠지만 문화비평가라면 최소한 그렇게 질문하지 않죠. 그렇다면 너희들 옳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식인은 뭐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지식은 뭐면 너희들이 생각하는 삶의 올바른 방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던지면 굉장히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니까. 이게 문화비평가. 문화비평가 항상 그래서 극실거리죠. 항상. 뭔가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면 이상한 질문을 던지는 그러한 디스플린이에요. 이게 디스플린이라고 부르면 좀 웃기는데 그 이유 또 설명을 드리죠. 좀 이따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반지성주의는 아카데미즘입니다. 아카데미즘은 뭐죠? 아카데미즘은 아카데미즘을 표상하는 게 교수인데 근데 우리는 사실 교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제가 웃기는 이야기인데 교수가 과연 아카데미의 최연자냐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대학생이 우리는 80% 넘어버리니까 대학 안 가본 사람 누가 있냐 솔직히 말이에요. 그죠? 대학 가면 교수 아무것도 아니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죠? 교수가 탈신비화돼 있어요. 교수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니까. 왜? 대학생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그죠? 개나소나 대학생이잖아요. 이렇게 강남에 가보세요. 키스방 이런 거 쳐놔요.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생 구비 이런 게 나잖아요. 그러면 서울대 학생도 있으면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러니까. 서울대 키스방 이렇게 해놨단 말이야.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대학생이 있으면 이렇게 향락산업이 홍보를 하는 데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이게. 대학생이 있다면 아무도 안 갈 거야. 외국 같으면. 누가 대학생이 나오는 향락산업에 갑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안 가요. 대학생 하면 다 안 가. 와서 철학을 논의하리 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안 간단 말이야. 그게 싫은 사람들이 가는 게 향락산업인데. 그죠? 그러니까 가수가 대학을 가면 안 가요. 콘서트에. 재미가 없어, 가면. 왜? 그걸 오는 애들은 대학을 안 가는 애들 오는 데인데, 그걸 왜 가겠어, 그러니까. 비틀즈가 대학을 나왔어요? 말이 안 되지. 그죠? 이게 우리나라 이상하단 말이에요, 이상하네. 심지어 연예인이 대학을 갑니다, 또, 희한하게. 황당무계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카데미를 또 싫어해요. 그러니까. 미친듯이 대학을 가려고 그러면서 또 아카데미를 싫어해요, 아카데미즘을. 그러니까 아카데미즘도 없는 거야,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말하면. 아카데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인준한 지식을 디스플린 하는데, 이게 디스플린이라는 말이 굉장히 영어에서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디스플린. 원래 디스플린의 뜻이 뭐냐, 그러면요.
the practice of the secret이에요. 또 knowledge of secret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원이 라틴어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비밀스러운 사람들의 지식이야. 에소테릭한 거죠, 쉽게 말하면. 일종의 그 은밀한 지식들, 프리메이슨 같은 그런 은밀하게 전수되는 지식들이죠. 그거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냐 그러면 내 말 듣는 놈만 가르쳐주는 지식이야, 그게. 내 말 잘 듣는 놈만 가르쳐주는. 그게 문화생이에요. 그게 디사이플이야. 그죠? 그게 사도예요, 사도. 파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으로 뭐 파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 말만 듣는, 놈에게만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이런 법통 같은 거란 말이야. 그게 디스플린이거든요, 그게. 이게 이제 근대가 오면서 대학이 생기면서 어떻게 돼요? 이제 개나 소나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영국, 이 영미 대학의 민주주의, 영미 대학의 폭발력이야, 이게. 특히 미국 대학의 폭발력. 그래서 이제 디스플린이 뭐죠? 이제는 가서 이제 내가 공부를 어떤 일정한 제도의 그 과정을 거쳐서 서티피케이트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디스플린이 되는 걸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대의 대학은 어차피 아카데미즘에 대한 이런 이중적인 어떤 관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간 한국에서는 이 대학 제도에 대한 불신이 또 크기 때문에 이런 아카데미즘 자체도 잘 이렇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죠. 다시 말해 아카데미는 뭐냐? 전문가들이 합의된 지식을 일정한 제도적 절차를 통해서 전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그래요? 학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학계. 번역을 하면 학계가 되는 거죠. 이게. 그죠? 근데 우리나라 학계가 있느냐? 학계는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 왜 없습니까? 이 학계가 다 어떤 학계예요? 막말로 하자면 수입 오퍼상이야. 그죠? 정확하게 말하면 진짜 이중대야. 미국 학계야. 이중대예요. 우리나라 학계들은. 미국 학계 이중대. 제가 영문학이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래요. 제가 MLA 회원이 아니거든요. MLA가 뭡니까? Modern Language Association이라고 미국에 있는 제일 큰 우리 영어 영문학회 같은 그런 학회예요. 저는 그 회원은 왜냐하면 난 미국에서 학위를 안 받았으니까. 영문학에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왜 MLA 회원이 아니죠? 내가 그래서 영문학이 MLA 회원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게 영문학이라고. 왜? 영문학은 영문문학인데. 영국에는 MLA가 아니라 UK 어소시에이션이 있다. 나 UK 어소시에이션 회원이다. 됐냐? 괜히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괜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문학인데 왜 영문학에, 영국에 그 학회에 가야 되는 거지? 왜 여기를 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학계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죠. 왜? 실패했어요. 왜? 학문 후속 세대를 키워내지 못하죠. 다시 말해 우리나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학을 못 들어가요. 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그죠? 자, 영문학과는 그렇다고 손 치자 이거예요. 영문학과야, 뭐. 워낙 뭐 식민지 학문이니까 가가지고 뭐 배워서 온다 이거지. 근데 왜 다른 학과는 왜 그럴까? 심지어 한문학과 교수를 뽑는데 왜 영어 강의를 봐요? 뭐 국제화인가? 뭐 한국어로 국제화 하는 게 국제화지 진짜 뭐 한문을 영어로 가르치는 게 국제화일까요?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없어, 쉽게 말하면. 그 이유는 뭐죠? 학생들의 취직을 위해서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취업을 위해서 사는 건 뭐 인생의 취업을 위해서 산다? 세상에 그런 철학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취업을 할 거면 대학을 왜 와요, 그러니까. 취업을 하면 되지. 그지? 여기서는 대학을 오는 게 취업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취직을 해가 자기 직장에서 배운 지식을 더 심화하기 위해서 대학을 옵니다. 그게 대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공부를 하기 싫은 사람은 취업을 하면 돼. 그리고 나중에 공부하다가 그런 공부할 필요성이 있으면 대학을 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 근데 우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일단 대학을 와야지 사람 취급을 받으니까 다 온다 이거예요. 자, 이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반지성주의 자체가 그냥 이렇게 사회의 어떤 기본 사상이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아카데미즘도 안 통합니다. 인문학이 시키면 인문학은 아카데미즘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인문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과학이 아니죠. 실험, 자연과학의 특징이 뭐죠? 가설, 실험, 검정, 그 다음 결론이 나오는 거야, 그죠? 이게 갈릴레이가 만들어낸, 이게 과학이야. 과학이라는 것은 이게 방법론이에요. 이게 과학이라는 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과학적 방법론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적 방법론이 공리주의 이후에 어거스트 꽁트가 최초의 사람인데, 공리주의 이후에 어디에 적용합니까? 인문학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야. 자연과학 방법론을. 이게 여러분이 지금 대학교에서 봐는 사회과학, 정치 철학, 이런 철학은 아니고 정치학, 이런 거야. 심리학, 이런 것도 그렇고. 다시 말하면, 다 공리주의의 후손들이지. 공리주의 후손들.
꽁트의 후손들이 꽁트의 후손들. 예? 영국에는 제레미 벤담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문과학을 뭐죠? 자연과학의 방법론으로 포매팅한 것이 뭐예요? 이른바 영미권의 학문이에요. 그게 이런 실증주의죠. 정확하게 말하면. 굉장히 이게 실증주의.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 그래 인문학이라는 것은 이 실증주의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증주의가. 최초로 싸운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로 이게 문제 제기한 사람이 누구죠? 응? 푸코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친 사람. 니체는 나중에 영향을 미치지. 니체는 미쳤어요. 푸코는 칸트 영향 안 받았죠. 스피노자보다 오래 옛날 사람이지. 누구죠? 비코죠, 비코. 비코라고 들어보셨어요, 비코? 무슨 이렇게 뭐 브랜드 이름 같은데 비코. 그죠? 비코. 비코입니다, 비코. 응? 누구예요?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의 이 르네상스 시대 이제 인문학자인데 이 비코가 그러니까 사실 모든 인문학적인 그 논리는 비코에서 다 나와요. 비코에서. 지금 이제 제 블로그에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는데 이공계로 와서 맨날 티격태격 싸우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문학의 그 버전이 비코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그런 어떤 그런 이 생각에 이제 빠져 있는 건데 사실은 인문학은 이제 비코에서 많이 나왔는데 비코가 이제 맨 처음에 한 말이 뭡니까? 제가 이제 저런 그 비코가 한 말을 제가 잘 이렇게 블로그에 잘 써먹거든요. 그럼 막 또 와가지고 이렇게 각다기들이 와가지고 막 난린데 그게 사실 비코의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비코가 뭐라 그랬냐 그러면 이른바 인문학 통합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학문의 통합교육이 있어야 된다. 학문의 통합교육이. 근데 이 학문의 통합교육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 깨구리 해부하는 놈이 세상의 진리를,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지만, 깨구리를 해부하는 놈이 깨구리 하나 해부하고 나서 세상을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분과학문의 폐해를 지적한 거죠. 그래서 깨구리를 해부해본 놈이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고 우주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인문학에 와가지고 철학에 대해서 감나라 떡나라 한다는 거야. 그죠? 굉장히 오류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푸코가 무슨 짓을 했죠? 푸코가 가져가가지고 저는 푸코를 대단히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문화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뭐 그때 문화 연구가 뭔지는 몰랐는데 생각 공부를 했을 때 맨 처음 읽은 책이 푸코 책이었어요. 저는 그때 말과 삶을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말과 삶을보다 저한테 더 이렇게 크게 와닿은 책은 사실은 이제 Birth of Clinic이죠. 임상의학의 탄생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고 이거다 이거 나는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 임상의학의 탄생이 딱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임상의학의 탄생을 뭘 비판하는 거죠? 뭐 임상의학을 비판하는 거죠. 임상의학 중에서 누구를 비판하는 거야? 정확하면 의사 집단. 근데 재밌는 거는 그거를 프랑스 의대에서 학위를 줬다는 거야.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죠. 의사 비판하는 논문이 의대에서 나오다니 말이 돼요, 그러니까.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 잘 읽어보세요. 그거는, 물론 그거보다 더 뛰어난 책들이 많아요. 임상의학에 대한 책들. 근데 저는 푸코의, 그 책에서 그게 푸코의 박사 논문이에요. 박사 논문. 푸코는 박사 논문이 2개 있습니다, 2개. 그러니까 총 치면 3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걔네들은 이제 국가고시를 쳐야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교수 자격증을 받기 위한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대리다는 삼수를 했어요, 거기서. 국가 교수 자격을 뜯기 위해서. 그 대리다 시험 공부 잘하는 사람도 삼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쓰거든요. 써야 됩니다. 그게 이제 독일은 하빌레 지원이에요, 하빌레 지원.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푸코가 그런 말 하죠, 거기서. 의사는 뭐죠? 푸코가 거기서 의사를 딱 정의를 해요. 뭐라 정의합니까? 저는 그게 뿅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딱 되죠. 맞아요, 근데. 제 친구도 의사가 많고, 제 주변에 의사가 있지만, 보면 손재주야. 그죠? 여러분, 의사들이 얼마나 이거 하는가요? 치과 의사들이 이렇게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는 거 아시죠? 상체 운동. 치과에서 손 떨리면 치과에서 못해요. 손 떨리면. 왜? 신경을 건드리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손 떨리면 못합니다. 그 의사가 40살 넘기면 치과에서 못해요. 치과에서 가보세요. 나이 드신 분이 있는지. 없어요. 치과의사 중에. 뽑아야 되거든. 혹시 이제 자기 아들이 또 치과의사면 나이 드신 분이 학원에 계시죠. 아들이 와서 뽑으면 되니까. 자기가 못 뽑으면 친구를 불러서 뽑습니다. 그러니까 외과의사 와서 뽑아주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힘이 없으면 못한다는 의사가. 의사는 뭐죠? 노가다야, 쉽게 말하면. 이거 푸코가 딱 캐치업을 한 거죠. 물론 푸코는 의사에 대한 아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 체계 자체에 대한. 자기가 이제 게이고 이랬기 때문에 그 게이를 병으로 보고 치료하려고 했던 그런, 굉장히 자기가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런 깡길렘이 이제 사실은 푸코를 어떻게 보면 이제 깡길렘을 기대어서 이제 그런 푸코는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한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근데 푸코가 그렇게 말하면 락강하고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아요. 락강도 사실은 보면 현대 임상의학을 비판하는 거거든요. 현대 임상의학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락강 생각인데. 근데 이제 그런 푸코도 결국은 이제 그 이야기인데 이제 말하는 방식이 다르죠. 거기서 푸코가 했던 말,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왜 의사들이 모든 사물의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 노릇을 하느냐는 거야. 미국을 봐라. 왜 보면 전부 다 무슨 쇼 프로그램이 나와서 의사들이 나와가지고 뭐라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봐요. 의사가 나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푸코의 말인 거예요.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푸코의 말은 이거예요. 뭐 걔네들은 뭘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이 있는 의사라고 돈이나 이런 것만 생각하지 않고 좀 생각 있는 의사들이라면 저는 다 고민한다고 봐요. 여러분 잘 아는 인제대학에 가시면 의철학연구회가 있습니다. 그죠? 의철학연구소가 있어요. 인문의학연구소라는 게 있어요. 그게. 강신익 선생님이 하세요. 강신익 선생님이 뭐 하던 사람이에요? 의사예요. 의사인데 홀년 40대에 뜻한 바가 있어서 의사직을 던지고 철학을 공부하러 가요. 제가 연구했을 때 강신익 선생님이 거기 왔어요. 그러니까 수원시에 왔어요. 수원시에 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가가지고 의사직 때려치우고 거기서 인제대학교에서 인문의학연구소를 해요. 찬바라 풍찬노숙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응? 그거 좋던 자리를 남들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자리잖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하다고 왜 그런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더 뭐가 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바디우시로 말한다면 실제에 대한 충동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죠. 그죠? 세상을 알고야 말 거야. 그죠? 나 이 실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 이 진리에 대한 충동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막강시로 말한다면 자기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자야,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은 상징계 법칙 같은 건 그냥 근신작 던지도 던져버린다는 거야. 응? 던져버려요. 이것을 만들어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락강은. 이게 사랑과 예술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랑과 예술. 사랑과 예술을 위해서 우리 다 포기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 바디오가 몇 개를 더 얹었죠. 정치도 얹고, 그죠? 어? 과학도 얹었어요. 이렇게. 과학은 물론 수학을 말합니다, 수학. 이제 그런 식으로 몇 개를, 네 개의 공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으면은, 야, 무슨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근데. 인류 역사책을 잘 읽어보시면, 이 두 가지가, 낙강이 말했던 이 두 가지와 바디오가 말했던 이 두 가지 빼고는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러니까 그 시대에 그 주류를 거슬러 간 힘들이 이거 네 개 아니고는 찾아보기 어렵다니까. 잘 보라니까. 가장 많은 게 사랑이야. 러브스토리가 제일 많잖아. 그죠? 온 천지백가리가 이거 불륜 드라마잖아요, 전부 다. 보면 바이런이 뭐 누구를 꼬셔가 어쩌고 저쩌고 전부 다 그런 이야기잖아. 그죠? 알고 봤더니 누가 애인했더라 뭐 이런 이야기. 뭐 마네가 보면은 여러분 잘 마네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대단하게 그래 보이지만 어때요, 마네가? 마네 복잡하죠? 마네 아버지의 아들이 자기 동생이잖아. 그게 자기 아들로 입양돼 있잖아. 레온이라는 애가. 자기 마누라가 자기 아버지 정부였어. 마네가. 예? 자기는 또 모리조를 좋아했어요. 근데 모리조가 결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아내가 면이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모리조를 그냥 동생하고 결혼을 시키잖아요. 근데 지는 또 딴 여자하고 이렇게 또 놀고 막 이렇게 막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찾아보면은 막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잘 되겠죠? 근데 그게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상징계와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그 법칙들 자체가. 다시 말해 우리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런 데서 찾아진다는 이야기야.
일탈이라고 말해지는 부분들. 일탈에서 항상 뭐가 만들어져? 창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야. 창조가. 새로운 게 나와요. 당사자는 무지무지 괴롭지. 당사자는. 대표적인 오스카 와일드가 그러잖아. 나는, 그죠? 나는 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왔다는 거야. 그죠? 나는 아름다움을 위해서 평생 살았는데 나의 삶은 아름답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진짜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삶이 아름답지가 않아. 괴로운 거야.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아름답죠. 그죠? 이제 문화평론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본인은 굉장히 진지한데, 사실은. 문화평론은 굉장히 진지한 담론이에요, 사실은. 진지한 담론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생산해내는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톡톡 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물론 톡톡 튀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그 분위기에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문화비평이라는 것이 이제 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해보자 이런 거예요. 문화비평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떠한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인문학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때 저는 문화연구나 문화비평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문화비평과 문화연구의 관계는 뭔지를 좀 이따 생각해보고. 그래서 푸코 같은 경우가 그러한 것들을 보여준 대표적 예고요.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비코가 이제 푸코의 제가 이야기하는 발음도 비슷하지만 푸코의 어떻게 보면 그런 영향을 준 사람이 비코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비코의 뉴 사이언스라는 게 있죠. 뉴 사이언스. 그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적 인문학 교육을 말해요. 통합적 인문학 교육. 그래서 이 비코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연과학을 비판합니다. 자연과학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들처럼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냥 손재주가 뛰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떠한 그 자연과학이라는 어떤 지식 체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마치 모든 사물 현상에 대한 어떤 전문가처럼 행세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코가 하는 말이 그거죠. 배움에 있는 놈들이 무슨 디스커션이냐 이런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그죠? 비코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들 열심히 배워야 되지. 디스커션을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디스커션은 그냥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배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재단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물론 이거는 굉장히 오래된 르네상스 때 이야기예요. 근데 이러한 생각들이 뭐죠? 사실 지금 현재 인문학의 복권이라든가 인문학의 복원이라는 것들이 이 비코적 논리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인문학이 위기니 할 때 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죠? 비코의 논리잖아, 그게. 근데 문화비평은요, 또 문화연구는 이런 관점에 서 있지 않죠, 또. 비코와 같은 관점에 서 있지 않죠. 물론 비코와 같은 방식으로 자연과학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사실 문화비평은 포스터 담론과 아주 유사한 방식의 방문을 취합니다. 뭐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체제, 지식체계라 부를 수 있는 거죠. 알의 체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문제제기. 그 토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게 문화비평이에요. 토대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 비코보다도 비코가 하는 것 정도의 이야기는 사실 인문학이고, 그죠? 편의상 그냥 인문학이라 부르는 건데 인문학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문화 연구로 오게 되면 이 인문학 자체도 뭐야? 회의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비코의 말이 과연 옳으냐? 그죠? 그럼 그 통합 인문학이 도대체 뭐야? 요즘에 심지어는 뭐 경영학에서도 통합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인마당에 뭐냐는 거지 도대체 인문학이라는 게. 그죠? 기문이 인문학인가?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기문이 위대한 소설가인가? 라고 말합니다. 그죠? 근데 그거는 문학 비평에서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 기문에 대한 문학 비평이 안 나옵니까? 왜 공정에 대한 문학 비평이 안 나와요? 그게 문학 비평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 비평의 대상, 문화 비평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게? 그게 이제 중요한 의문이죠, 그러니까. 자,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문화 연구와 문화 비평의 차이를 제가 또 이야기했어요, 그죠? 잠깐 언급을 했는데, 문화 연구와 문화 비평의 차이는 뭔가요?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어요. 제가 잘 쓰는 말이, 문화 연구는 가르칠 수 있지만, 문화 비평은 못 가르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말은 이제 바꿔서 말해 똑같아요. 문학 연구를 가르칠 수는 있지만,
문학 비평은 못 가르친다. 왜 그렇죠? 응?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문화비평이라는 것은 디스플린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비평이라는 것은 과목이 아니에요. 과목이 될 수가 없어요. 왜죠? 과목 밖에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비평이 사실 다 뭐예요? 과목 밖에 존재하는 거야. 디스플린이 만들어 놓은 것 밖에 존재하는 게 비평이에요. 자, 이게 크리티크입니다. 크리티크. 이게 크리티크야. 크리티시즘이라고 이제 영어는 번역하는데, 이 크리티크인데, 이 크리티크는 뭘까요? 크리티크의 뜻은 거리를 두고 보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디스턴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디스턴시에이션. 그러니까 항상 거리화를 해야 돼요. 거리두기. 거리두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existentialism이라는 게 있다고 그죠? 잘 아시는 것처럼 existence란 말이 이제 하이데거가 할 말인데 실존적 자아라는 것은 실존이라는 것은 뭐죠? existence죠, 그죠? existence. exist이라는 것은 뭐예요? exist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있다. 그죠? 근데 exist야. exist에서 나와 있는 거예요. 다자인이라는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이게 하이데거가 발견한 위대한 점이거든. 이게 데카르트가 발견한 걸 이제 데카르트를 뒤집는 거죠. 쉽게 말하면 뒤집어버리는 거지. 막스가 헤겔을 뒤집는 것처럼 이렇게 데카르트를 뒤집는 게 이제 하이데거인데. 그래서 다자인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이에요. 우리 현 존재 지금 살고 있는 일인데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서부터 나가버려야 돼. 여기서부터. 그죠? 이 다자인으로부터 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문학적 존재라는 것은 항상 뭐죠? 나가 있는 존재지. 돈 안 벌어오나, 돈 안 번다. 이런 거죠, 그죠? 관심 없다. 그죠? 세상 만물에 세상에 남들이 좋다는 거 다 관심이 없는 게 인문학적인 사람이잖아. 쉽게 말하면. 찌질이들. 그죠? 자연과학자들이 볼 땐 찌질하죠. 자기들도 찌질해, 내가 볼 때는. 자기들도. 자연과학자도 찌질해요, 사실은. 이공계들이 이제, 이 이공계 학생들이나 이공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인문학자들 보면 또 열받는 게 그런 거야. 자기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기 때문에 열받는 거죠. 그죠? 자기들과 똑같은 주제에 무슨 잘났다고 난리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공계 분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그거야. 누가 뭐 잘났다고 하면 현실을 직시해라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죠. 똑같은데 그랬을 때 이제 기본적으로 문화비평도 마찬가지잖아요. 크리티크라는 것 자체가 뭐죠? 엑지스턴스한 상태에서 뭐죠? 가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엑지스턴스를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돼? 모든 세상 만물이 다 비판적이잖아요. 부모님도 비판하십니다. 친구도 비판하고 넌 왜 그리 사냐부터 해가지고 막 꼰대 취급을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아는 척 하는 것처럼 막 보이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 뭔가 얘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할 이야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남들 원더걸스 보고 해보려고 했는데 네가 그걸 좋아하는 건 말이야. 이유가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엑지스턴스야.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뭐 흘러 들어오면 이제 뭐 저기 소수자 되기가 되는 거고요. 이게 또 흘러 들어오면 이제 락강이 말하는 주의상스 재배치, 그죠? 이런 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영웅의 재배치로 가는 거야, 이게. 이런 게 이제, 그냥 하이데거가 이제 미친 영향이 크죠, 그런 측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랬을 때 문화평도 아주 굳건하게 이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 기존에 있는 삶의 위치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평은, 물론 그렇다고 문화평은 모든 것이 만병통치는 아니죠. 뭐에 대한, 인문학적 사유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디스플린 밖에 나와 있는, 그게 문화비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이라든가 또는 그 장르 비평이라 부를 수 있는 게 있죠, 그죠? 문학 비평이라든가 영화 비평이라든가 음악 비평이라든가 그죠? 무용 비평이라든가 이러한 비평들, 장르 비평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비평이 문화 비평이에요. 물론 이것을 아우를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화 비평이 문학 비평을 한다면 문학에 대해서 비평한다면 전혀 다르게 하겠죠. 관점이 다를 겁니다, 그죠? 뭐가 다를까요? 그 작품의 완성도나 이런 걸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그러한 것을 저지먼트한 그 어떤 판단을 제출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게 있죠. 그게 크리티컬 시어리예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 스쿨이에요. 그때만 해도 모더니스트 기획이 있단 말이에요. 모더니스트 기획은 교정이라면 교정. 잘못된 거 오류를 교정하고 뭘로 교정합니까? 이성의 잘못된 걸 뭘로 교정해요? 신미성, 디에스테틱으로 교정한다는 그게 신미성 이론이야. 그래서 그게 크리티컬 시어리. 다시 말해 비판을 확보할 수 없는데 다시 말해 칸트가 종언을 구한단 말이에요. 왜 칸트 시대가 가느냐? 응? 칸트의 핵심이 뭐죠? 칸트의 핵심이 비판이죠. 비판. 그 비판이 있어요. 칸트는 그 비판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트랜센덴탈한 데서 오죠. 저 초월적인 데서 와요. 선음성에서. 아이디어에서 온단 말이에요. 아이디어에서. 근데 그게 우리 속에 다 들어와야 돼. 그게 이제 칸트의 생각인데, 이걸 이제 또 칸트를 그렇게 막 비틀면 이제, 들려서가 이제 그렇게 막 읽는단 말이에요. 내재성의 논리를 막 칸트를 읽어버리잖아. 칸트의 내재성은 사실은, 아니, 칸트의 그 선음성이랑 초월성이랑 사실은 내재성이었어. 막 이렇게 막, 마음대로 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들려서 막 우겨요. 막 우기면, 어떻게 잘 우기는지, 진짜 구라가 진짜 완벽하죠. 그냥 읽어보면. 진짜 완벽한 구라. 철학사를 거꾸로 뒤집는, 양말 뒤집기 하듯이 막 뒤집어버리는. 뒤집어 신어도 양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들려지랍니다. 틀린 말 안 해요, 그죠? 뒤집어 신어도 양말인데, 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문화평은 그런 방식으로 비판이 종결이 된, 그게 이제 이런 게 네파적 상황이라고, 그걸 이제 네파라고 이제 보들레라는 부르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매트릭스 같은 상황이 막 벌어진단 말이에요. 매트릭스 같은 상황들이. 자, 이거를 이제 지적은 뭐라고 부르죠? 냉소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죠? 또 탈이데올로기 시대. 자, 이럴 때 문화비평의 역할이 생기는 거죠. 자, 이때의 문화비평의 역할은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레이먼드 윌리엄스라든가 스튜어트 홀이라든가 이런 영국적 문화 연구의 흐름과 한 다리를 걸치고는 있지만 약간 다른 거예요.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냐면 프레드릭 제임슨이라든가 주디스 버틀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식의 문화비평을 말하는 거예요. 자, 문화 연구라는 것은 그럼 뭐냐? 이런 문화비평과 달리 디스플린화 되어 있는 겁니다. 일정하게 제도화되어 있고 일정하게 가르칠 수 있죠. 일정한 절차를 걸쳐서 메소돌로지를 정립해서 가르칠 수 있는. 사회학에서도 문화연구를 할 수가 있고요. 신문방송학에서도 문화연구를 할 수 있고요. 그죠? 영문학에서도 문화연구를 할 수 있고 국문학에서도 문화연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문화연구. 이건 일정한 학문적 트레이닝을 말해요. 학문적인 또 훈련. 자, 이 학문적 훈련을 하는 것과 논문을 쓰는 사람과 비평을 쓰는 사람은 의미 다르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는 있지만 논문과 비평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옛날 물론 이것이 같았던 행복한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논문과 비평이 달라지는 게 오죠. 왜 옵니까? 이 실증주의 때문에. 그죠? 우리나라의 대학 제도는 뭐죠? 이 두 개를 나눠놨단 말이야. 이 두 개를. 그래서 옛날에 비평이 대학 내에 기거하던 행복한 시절이 있었어요. 국문과 교수님들이 전부 다 비평하다가 전부 다 대학 가가지고, 그죠? 교수가 되는 그런 행복한 시절이 있었죠. 근데 다 뭐였어? 결국 교수 되면은 비평 안 합니다. 너무 쓰기 바빠. 그죠? 소설가들이, 왜 우리나라 소설이 다 죽어요? 다 교수가 돼 있잖아, 소설가들이. 가서 뭘 하고 있어? 문해창작학과에 가가지고 글짓기를 가르치고 있단 말이야. 그게 뭐야? 가르타니 고진이 말하는 근대문학의 종언이야, 그게. 문학이 제도밖에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대단히 중요한 태제예요. 왜? 근대문학은 뭐였죠? 아방가르드였단 말이에요, 아방가르드. 우리나라 이 태제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아방가르드에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왜? 국민이 아방가르드잖아, 우리 국민이 아방가르드. 명박이가 아방가르드잖아요, 우리는. 이명박이 아방가르드잖아. 다 뒤집어버리고 막, 파 뒤집어버리고 막, 4대강 파헤쳐버리고, 그죠? 그런 게 다 아방가르드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한, 국민이 아방가르드니까 국민이 아나키스트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술가들이 할 일이 없죠. 예술가들이 오히려 전통을 고수하고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족문학 이야기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죠? 외국에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왜, 뭐, 좌파들이 왜 민족문학이야? 이러냐. 왜 민족문학 이러고 있는 우리는 내셔널리트, 우리는 좌파 이러면 굉장히 놀래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는 지금 우리 속에서는 잘 모르는데,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뒤집어진 양말일까? 이렇게 생각하나, 우리나라를. 내가 볼 때 문화연구도 문화비평, 문화가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문화연구는 문화비평과 사실은
커넥트도 돼 있죠. 왜? 문화 비평의 성과들이 정리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어디로 가야 됩니다. 문화 영구적인 것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총체화되거든요. 문화 연구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죠? 또 그것을 정리하고, 또 이렇게 문화 비평에서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발전을 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해줘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거. 근데 이게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이제 차차전은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아직까지 이게 헷갈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은 그 문화 연구라는 그 학제 밑에 마치 이제 문화 비평이라든가 이런 게 쭉 들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문화 연구학과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문화 비평을 가르치고 내가 문화 비평을 가르친다고 했죠. 문화 비평이 가르친다는 뜻은 뭐겠습니까? 문화 비평은 사실은 실습과 같은 거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는 이런 그 어떻게 보면 문해창작과 같은 그런 과목들을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식으로 굳이 제도화를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굳이 제도화를 하자면. 그렇게 만들어가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문화비평과 문화연구의 관계를 재정의한다면 문화비평가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이제 던질 수 있다는 거죠. 누구겠습니까? 인문학이 불가능한 시대예요. 그죠? 제가 잘 쓰는 말이에요. 인문학이 불가능한 시대. 또는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시대. 낭씨가 말하듯이 한다면 worldless world. 세계가 존재하는 이 세계에서 비판적 사유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게 뭐예요? 문화비평이라는 거예요. 왜 문화비평이죠? 왜? 왜 문화비평이냐? 왜 문화? 컬처가 뭘까요? 컬처. 제가 여기도 적어놨는데 컬처가 뭐라고 했어요, 지금? 드림 강의록에 제가 적어놨죠. 철저히 옛날에 문화비평은 문화라는 것은 문화비평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해서 우파에서 저기 라이트 윙에서 출발해서 보수주의자들이 문화비평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보수주의가 만들었다가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제 좌파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좌우파라는 게 사실은 문화비평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매튜 아놀드와 이제 그 토마스 칼라이 같은 사람들이 있다가 이게 이제 발트 베냐민이라는 루카치 같은 사람들이 이제 문화비평을 전유하게 되는데 루카치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되면서 이게 바뀝니다. 좌파론이 넘어오게 되고 그렇다고 우파 문화비평이 없느냐? 있죠. 우리나라도 복글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문화비평가를 볼 수 있어요. 복글 같은 사람은. 뭐 베니제 씨가 이제 뭐 문화비평가를 우기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때는 문화비평가였죠. 베니제 씨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우파 문화비평가라고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데, 이 문화비평가의 어떤 제일 중요한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문화라는 것은 뭐죠? 전체라는 뜻이죠, 전체. whole이죠, 일종의 전체. 그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화비평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위상학적이에요. 위상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학이라는 것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는 지니얼러지컬한 다시 말하면 계보학적인 데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 문화비평의 방법론은 위상학적이든지 어떤 위치를 해명하는 이거는 매핑이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지도를 그리든지 아니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니얼러지 계보학을 시대별로 이렇게 계보학을 그리든지 그죠? 동시대적으로는 토폴로지컬하고, 그죠? 토폴로지컬하고, 위상학적이고, 이렇게 다이어크로닉 할 때는, 이게 이게, 멀리 이렇게 보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지니얼러지컬한, 계보학적인 거죠. 이런 걸 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계보학이라는 걸 발명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니체죠. 이런 사람들. 이게 문화비평가였던 거죠. 처음 초기부터.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문화죠. 이 문화는 그럼 뭐냐? 문명과 다른 개념이에요. 문명은 뭐죠? 물질적 기반.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도 짓고, 그죠? 건축 같은 거, 철도, 도시, 이런 것들 잡으면 문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이런 거 문명이라고 볼 수 있다면, 자본주의 문명, 그럼 자본주의가 만드는 그런 물질적인 기반이 있죠. 그런 걸 문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시빌라이제이션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효과들이죠. 결과물들이 바로 문화예요. 컬처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러니까 마크시즘이든 경제학, 마크시즘이 출범할 때 그 경제학이라든가 또는 이렇게 사회학이라 이런 것들을 뭘 중심으로 놨습니까? 문명을 중심에 놨죠. 그죠? 문화를 중심에 안 놨어요.
문화가 안 중요하다 봤어요. 왜? 이게 토대가 더 중요하다 봤기 때문에. 우리가 막시즘 보고 뭐 토대 상부구조 어떻고 저쩌고 그러는데 사실 뭐 그 당시엔 전부 다 그렇게 봤단 말이야. 전부 환원주의적으로 봤죠. 심지어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 가장 심한 환원주의였잖아요. 19세기 생물학. 19세기 생물학의 정자론이 뭐예요? 정자론이. 그 정자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죠. 그죠? 정자 안에 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 그림 보셨죠? 그러니까 기억나요? 사람이 이렇게 좀 있잖아. 걔가 들어가서 큰다는 거 아니야. 뭐 결합이고 나발이고 없다는 거. 그냥 큰다는 거지 그냥. 씨다는 거지 그냥. 이런 거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환원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환원론. 그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땐 대단히 중요한 문명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다시 말하면 그런 조건을 해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이제 어떤 메이저 학문이라 생각했다면 문화를 해명하는 것은 다 덧없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이겁니다. 그래서 문화를 다루는 사람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사물이라든가 세계를 총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총체적으로. 베냐민식으로 말한다면 일종의 컨스텔레이션, 짜임 관계로 보고자 하는, 짜임 구조로 보려고 하는, 그죠? 관계로 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뭘 도출하는 거예요? 바로 비판을 도출하는 거, 비판적 사유를 유지하는 거죠. 그게 이제 문화비평 가해였던 그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1시간 동안 했는데요. 요거를 오늘 지금 끝내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문화비평의 정치학에 대해서 한번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10분 쉬죠? 덥죠, 그냥? 굉장히 덥네.